안녕하십니까. 폴리스 폴리피플이 3월 스페셜 인터뷰로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개념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좀 다소 생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간단한 본인 소개와 함께 이 분야가 뭔지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틀 내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거지와 그 일자리의 공간적 일치성 이런 거에 대한 박사 논문을 썼고 그런 연구를 진행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로 오고 난 다음에 도시세태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국가과제가 하나가 떴었어요. 그 2014년, 15년, 16년 해갖고 3년 과제로 도시재생 R&D 과제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생들 동반해가지고 여러 지방도시들을 답사를 했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직접 이제 느꼈던 그런 지방도시의 현실은 이게 진짜 책이나 논문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또 균형 발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한테, 그 다음에 이 균형 발전 정책을 이제 힘을 쏟지 않는다라면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 데리고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아마 좀 현장 중심 어떤 그런 연구자 뭐 이런 좀 별칭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교수님께서는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 모두에게 불행이라는 이야기인데 책을 냈습니다. 이번 부동산 문제가 지난 20대 대선 결과를 갈랐다는 평가도 있을 만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자 했던 그 요지를 조금 간략하게나마 좀 소개해 주신다면. 그 책 제목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집값이 올랐는데 모두가 다 불행하냐? 집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해피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본 거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왜 이런 부동산 문제가 지금처럼 나타나는 게 우리 모두한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집값의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밀도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점점 더 빽빽한 지역으로 사람이나 일자리가 몰리면은 집값은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너무나 지극한 상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밀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공간, 수도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그 밀도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집값 상승 압력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호조건을 만나면은 그냥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부동산 사를 보면은 일기 신도시 정책 나왔던 게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80년대 중반 86 아시안 게임 있었죠, 88 올림픽 있었죠, 3조 호황 있었죠. 우리 경제가 불탔습니다. 소득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적으로 쏠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더 좋은 주택을 필요로 했고 또 주택도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 주택 수요가 폭증했어요. 그때 집값 폭등각은요, 현 정부보다 훨씬 더, 훨씬은 아니지만 더 가팔랐습니다. 더 빠르게 올랐고요. 그때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고,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수도권 물량이 90만 호 정도였고요. 30만 호 정도가 이제 일기 신도시였죠. 그 이후에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도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꾸준히 일어났고요. 그 과정에서 집값은 좀 안정되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수도권은 그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인구가 쏠리는 어떤 그런 추세를 보여왔었고요. 이게 또 에너지를 응축하는 기간을 가지다가 노무현 정부 때 또 한번 폭발을 했습니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또 이런 집값 폭등기였죠. 그때 2기 신도시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를 거쳤죠. 그 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또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3기 신도시 정책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 쏠림 현상이 멈추지 않는 한 하나나 두 개를 또 거쳐서 두 개의 정부를 거친 다음에 또 4기 신도시 정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집값 상승은 사실 밀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 근데 현 정부에서 놓치고 있는 게 집값이 폭등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수요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거. 이 밀도가 높아지면 집값이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 수요를 좀 다른 곳으로 좀 분산시키는 어떤 그런 정책을 좀 쓰는 것도 부동산 정책의 일부로서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최근에 썼던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 책의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 모두에게 왜 불행하냐? 이렇게 쏠리다 보면 집값이 폭등하는 곳,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빽빽해지는 것과 헐렁해지는 것 모두 굉장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그 다음에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모두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수도권 거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청년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 미래를 계획할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폭등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또 출산율에 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어떤 이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가장 낮기도 하지만 서울의 출산율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0.6대입니다. 전체가 우리 0.8인가? 네, 0.8대인데요. 0.84인가요? 0.6이나 됩니까? 네, 서울이 0.6이고요. 지역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경제적 문제, 그다음에 집값의 문제와 관련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결혼을 그 연애를 포기하거나 뭐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랑 관련이 돼서 이렇게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 부동산 문제, 출산율 문제, 이게 사실은 공간의 쏠림 현상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 근데 인구를 뺏기는 지역, 그 다음에 산업이 점점 없어지는 지역들, 이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계속적으로 치유의 비용을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것.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반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치유의 비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런 현실. 모두가 다 루즈하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는 어떤 그런 형국을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한 가지씩 이렇게 살펴보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폭등 수많은 분석과 비판이 있었지만 정책의 문제점 포함해서 교수님 생각하시는 원인을 큰 흐름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집값 폭등에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정책이 있다 그랬는데 수요 억제책이었죠 주로. 그렇죠. 예, 처음에는 근데 이게 실패한 거 아닙니까? 네, 초기에는 수요를 억제했죠. 그러니까 이 수요 억제책이 이게 한계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여기 외국 문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한 1% 높아지면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밀도가 1% 높아지면 집값은 1% 정도가 상승을 한다라고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밀도가 수요랑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 부동산 시장을 자세히 보면요. 공급은 국지적인 데에 비해서 이 수요는 점점 광역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주택을 원하지만 서울 주택은 전국적으로 이제 수요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럼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데 공급은 한정적이니까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수요를 억제한다? 이거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는 정책이었죠. 그래서 집값을 잡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정부 중반 이후에 공급 정책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번 저희가 보면은 서울의 외곽의 택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점점 인프라가 좋아지는 어떤 그런 양상이 나타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주택만 공급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주택 공급은 주변 지역 인프라랑 관련이 되거든요. 여기에 뭐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등등 이런 인프라랑 관련이 되고요.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주변 지역도 정비하면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신규 아파트,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신규 아파트가 점점 더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래를 보면은 수도권이 더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사인을 계속적으로 주는 거죠,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 대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 대책 때문에 이 지역은 더 전망 있는 더 밝은 지역이 될 것이다, 미래가. 그렇게 사람들이 예상하게 되고요. 수도권으로 더 쏠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공급 자체도 이제 계속적으로 수요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요 억제책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를 썼어야 된다. 처음부터 썼었어야 된다. 처음. 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한 가지 아쉬웠던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공급이 부족했던 건 맞아요. 왜 공급이 부족하냐면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이 정도인데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 공급은 상대적으로 덜 부족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요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 그렇죠? 그다음에 앞으로 잠재적인 수요도 점점 증가하게 되면은 이 공급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은 그런 지역이었고요. 수도권 쏠림 현상, 그다음에 쏠림 현상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수요의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보편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자주 바뀌지 않는 규칙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 핀셋 규제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겠는데 교수님 기대하는 정책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세금제도 부동산 세제 보면요, 이건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나 복잡하고요. 또 자주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또 핀셋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핀셋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역 핀셋. 정말 빨리 부동산 가격이 달아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콕 집어가지고 가는 그런 핀셋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 뭐 사람 핀셋 같은 거죠. 가구 핀셋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라든가 어떤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이제 거기다가 정책을 조금 더 세게, 규제를 조금 더 세게 이제 들여다 대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또 이게 굉장히 많은 논란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핀셋의 대상이 된 곳, 그 다음에 핀셋의 대상이 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억울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동산 정책들 이런 것들은 좀 더 단순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냥 하나만만 예를 들을게요. 저는 사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부세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재산세를 보유세로서 재산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세는 지방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산에 하나를 가지고 있고 또 어느 비수도권 지역에 하나를 이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합산해 가지고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일단은. 근데 종부세는 국세니까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의 기능을 일부 좀 보정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종부세의 효과에 비해서 너무 정치적인 논쟁이 강했고 굉장히 많이 힘을 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종부세도 재산세 체계에 대해 편입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재산세가 원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재산세를 걷어가지고 지역의 인프라를 잘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세원으로서 재산세가 쓰였는데 그게 역할이 점점 좀 약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집값 잡는 기능으로서 뭐 기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세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 저는 그럴 것 같다라면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치고
이게 이제 단순화하는 방법의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국세로 올리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서 따로 걷어가지고 이런 재산세를 많이 낸 곳에 뭐 교부세 형태라든가 다른 형태로 많이 내려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복잡하게 어떤 세제가 있고 또 여기에다 엎어가지고 또 어떤 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 어떤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런 규제 내용도 사실 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사실 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는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다주택자들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올라갔는데 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으면은 주택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 효과는 있겠죠. 근데 이런 정책들이 가지는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부작용들을 이렇게 엄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정책이 좀 진행된 어떤 그런 측면은 좀 아쉽다라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주택자들은 사실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또 공급자 역할을 해왔거든요. 다주택자들이 모든 주택에 만약 한 5채 갖고 있다면 5채에 다 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채 살고 한 4채 정도를 임대를 하겠죠. 전세나 월세 형태로. 근데 우리 주택시장을 보면은 주택시장을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매매시장이 있고요. 임대시장이 있어요. 그 임대시장이 부시장이잖아요. 그럼 매매시장이 안정화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쪽으로 아직 그 매매를 유보하는 어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매매시장이 부시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넘어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매매시장이 부시장일 때는 이게 좀 안정화되는 어떤 그런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되는 어떤 그런. 근데 이번에는 주택임대차 3법 때문에 두 시장이 다 이렇게 불시장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이런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물량을 그 매매시장으로 넘기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만약 5채 갖고 있다 그러면 5채 중에서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도 질이 좀 떨어지는 그래도 가격이 싼 어떤 그런 것부터 처분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주택에 누가 살고 있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임대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임대 물량이 매매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계층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 엄밀한 고려가 없었다라는 것, 뭔가 타겟을 뭐 인구 계층, 그러니까 가구 계층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을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자꾸 세부적인 핀셋으로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묻어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핀셋 시장이 그러니까 핀셋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핀셋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핀셋보다는 좀 보편적인 어떤 부동산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합부동세가 그 재산세 내에서 이렇게 편입되면서 이렇게 그 조정되어야 된다. 이건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주기차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종부세 폐지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재산세하고 합치는 거다. 그래서 조정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재산세를 지방세로 그대로 내비로 두면요, 이건 또 다른 또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집값 상승한 지역들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까? 예. 그중 폭등한 지역들을 보면요, 일단은 비싼 지역에서 너무 많이 폭등한 데가 많아요, 그렇죠? 예. 이런 지역은 재산세를 엄청나게 많이 거둘 겁니다.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동산 집값이 폭등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점점 약화되겠죠. 또 비수도권 지역은 또 집값이 오히려 하락한 지역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적어지겠죠. 이거는 국토 전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걸 약간 좀 보정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지방에서 일부 내려보냄으로써 지방에.
그래서 저는 재산세랑 통합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재산세랑 통합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여기에 조건은 그 재산세가 국세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네, 그래서 다시 리디스트리뷰션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단 재산세는 누진세율을 확실하게 적용하는 거. 다시 한번 이거를 다 보정하고요. 그 재산세에 대한 어떤 그런 누진세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누진세로서 이 종부세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런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이제 자치단체장 인터뷰도 지금 한 20년간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2할 자치다. 네. 그게 이제 재정분권이 8대2로 가지 않습니까? 국세하고 지방세가. 그 지방세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7대3까지 하겠다. 근데 3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이 재산세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국세로 가져가면은 재정분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뭐 엄청난 이야기일 건데 이거.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분권이 장기적으로 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바람직한 거다. 장기적으로 보면.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요. 이할 자치라는 게 이제 지방에서 지방세를 한 20% 걷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세로 80% 걷고 이제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현 정부에서 이거를 7대3을 거쳐서 6대4로 좀 이제 재정분권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도 표명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요. 여기서의 지방자치라고 얘기했을 때 이 지방과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렵다라고 얘기한 비수도권의 지방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지방에는 서울도 포함되고요. 그렇죠? 또 부자지자체인 뭐 수원이라든가 이제 고양이라든가 뭐 화성이라든가 이런 데 다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예. 여기 다 지방입니다. 사실 지방. 중앙정부의 하위 단위로서 예, 지방. 예. 이건 이제 지방의 수직적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중앙정부의 하위 단위로서의 예. 지방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지방의 개념은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인데 그 수도권 밖의 지역을 지방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명백히 비수도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도권 밖 지역. 또 지방에 또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아래로 이양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어떤 지방 분권의 개념이죠. 중앙이 틀어잡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게 좋은 효과를 내는 상황적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조건은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지지 않았을 때, 지방자치단체 간 운동장이 굉장히 기울어졌을 때 여러 가지 분권을 하게 되잖아요. 분권을 하게 되면은 부자지자체는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행정을 펴게 되고요. 그렇죠. 더 많은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이거는 티보 가설이라고 행정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티보 가설이 시간 축상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요. 국토 공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앙이 이렇게 많은 권한을 틀어줬기 때문에 지방이 여태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점점 힘들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일부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분권을 위해서 바람직한 분권, 이 수직적 분권이죠. 이 분권, 이 지방 자치, 그 다음에 지방 뭐 분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재정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입법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상황적 조건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분권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시장주의적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권한을 지역에다 내려주고 지역이 스스로 뭔가 일을 벌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는 구조거든요. 또 경쟁을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분권이 가지고 오는 효과가 이제 굉장히
이런 경쟁 속에서 선의의 경쟁 속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분권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부자 지자체를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지자체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방자치도 못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공동체도 해체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선결 조건으로 이 분권의 선결 조건으로 분권을 해야 될 공간적 단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건 좀 긴 얘기이긴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균형의 공간 단위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 균형의 공간 단위에 맞는 재정 분권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이 재정을 국세의 비중이 높다 그래갖고 이건 무조건 나쁜 거 아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국세 비율이 거기는 저기 뭐 2할이 아니라 1할 자치도 안 돼요. 0.5할 자치 밖에 안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꼬리표를 달지 않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지역에 내려주는 것 그리고 거기에 좀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중앙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정책 중에 하나 아닌가 당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역이 내려가는 예산의 그 단체장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꼬리표가 달려있다 그러더라고.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꼬리표가 없고요. 뭐 교부세, 교부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꼬리표가 달려있죠. 그거는 용처가 정해져 있는. 경직석 그 예산 외에는 실제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거의 뭐 태부족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맞습니다. 저는 뭐 2할이냐 3할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국가가 세금을 거둘 수 있죠.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 거둘 수 있어서 그거를 꼬리표를 달지 않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은 당장은 재정분권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행정구역 개편과 반드시 맞물려서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분권의 행정구역 개편과 같이 가야 된다 이제. 네. 우리나라 행정구역 그 토대는 사실 조선시대 만들어진 거예요. 조선시대 행정구역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근데 우리 100년이 지나는 동안 터널이 몇 개 뚫렸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광역교통망이 어떻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에 맞는 행정구역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행정구역에 맞는 지방세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도 같이 고민해야 돼요. 이게 삼자가 다 연계된 개념이라. 근데 어느 순간에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뭐 제일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선거구랑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건들 수 있는 제 알기로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비서실장 했던 사람 유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 개편안을 뭐 그때는 이 정말 꼭 실현할 것처럼 했는데 결국 정치권의 반발 속에서 뒤에 허주부지 그냥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는 아예 제시 자체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때 한번 뭐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면적 행정구역 개편 논의도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도농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MB 정부에서 사실 그 시군 자율통합 이런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대해서 좀 한번 전면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행정구역이 걸림돌이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지역에는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